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중국 증시가 반등한 것도 잠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내 일자리 300만 개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또 저희 어제 차이나 코너에서 중국의 기업들의 자금난에 대해서 짚어드리기도 했었죠. 악재를 뒤엎을 만한 호재는 없는 것인지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의 글로벌 이슈들을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합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35%대 하락하면서 2347.10포인트로 이어갑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 오늘장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중인데요. 현재 기관은 뚜렷한 모양새를 나타내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은 600억 원이 넘는 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합니다. 역시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55% 하락하면서 828.42포인트로 이어갑니다. 수급 동향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시 코스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만 나홀로 순 매수 중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는요, 최근에 미국과 벌어진 금리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슈를 또 글로벌 코너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선물 지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08% 상승하면서 7,663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보시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0.05%대 상승 중인데요. 2,921선으로 이어갑니다. 달러 인덱스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도 다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0.09%대 상승 중입니다. 이어서 금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는요, 0.02%대 빠지고 있습니다. 1,187달러에서 거래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이란 제재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크루드 오일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현재는 0.1%대 상승하면서 72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어제 상해종합지수는요, 0.54% 하락했습니다. 2,79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도 역시 마감 상황 살펴봅니다. 항생도 조금 내리면서 마쳤는데요. 0.36%대 하락하면서 27,71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살펴봅니다. 현재는 강보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0.21%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746만 3천 원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모두 강보합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아인슈타인님은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함께 시세 살펴봅니다. 현재 모든 코인들이 빨간불을 켜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퀀텀이 1%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거래량 순위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째 연속으로 리플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에는요, 비트코인 캐시가 바짝 쫓고 있고요. 3위에는 비트코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 최은 퀘스터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기준금리에 관한 이슈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 등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고금리를 무기로 영국에서 이 금융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외신의 시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외신 보시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인데요. 현재 이 기준금리 인상에 관한 뉴스입니다. 미국이 어제 기준금리를 올렸다라는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먼저 처음으로 이 홍콩이 기준금리를 상승을 했습니다. 홍콩의 경우에는 패그제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홍콩은 기준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도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섰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 기준금리는 4.25%인데 5차례나 1.5% 정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신흥국의 경제 불안 속에서 시장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 기준금리를 상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영향도 분명할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전문가들과 이슈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BBC 뉴스에 나온 기사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관한 이 기사인데요. 골드만삭스의 인터넷 은행인 이 마커스가 영국에서 영업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마커스는요, 이 골드만삭스의 창업자인 마커스 골드만의 이름을 딴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2016년에 미국에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영국에서 영업을 시작을 함으로써 유럽으로 전역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골드만삭스의 인터넷 전문 은행의 무기는 바로 고금리입니다. 네, 현재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조금 높였는데요. 예금금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이 하나 3억 7천만 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약 1.5%의 예금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현재 인터넷 은행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은행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인데요. 네, 현재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은행이 금리를 올림으로써 영국의 전체적인 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것인지에 대한 주목됩니다, 현재. 네,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이슈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도 자세하게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저 윤진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멘토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현재 통화가 구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또 연결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들리시나요? 네, 예, 현재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기준금리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를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연결이 고르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다시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기준금리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신흥국들이 점차적으로 따라서 인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또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지 멘토님께 연결을 시도를 해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저희 출연도 기다렸는데 일단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 더 풍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신흥국들이 금리 인상을 따라갔다고 하죠? 네, 사실 저번에도 금리 인상 들어오고 나서 신흥국들이 굉장히 좀 많이 따라갔었는데 이번에도 금리 인상 진행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까지 전부 다 금리 인상을 연달아서 들어가면서 미국을 좀 견제하는 느낌을 많이 부여한 사실입니다. 일단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그리고 홍콩이 잇따라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진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 때문에 2년여 동안 기준금리를 7.5에서 4.2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했다가 올해 5월부터 금리 인상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인도네시아 주변국들 이제 터키 이런 국가들이 사실상 계속해서 통화 위기로 인해서 신흥국들 금융 불안 여파가 계속 전달이 됐었는데 이런 것과는 별개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신흥국들 대부분이 본인들의 증시 자산 그리고 본인들의 예금 자산에서 미국으로 이탈되는 것들을 굉장히 좀 방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항상 금리 인상이 들어갈 때마다 미국에서
신흥국들에 투자했던 자금 비중을 낮추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본국으로 송환하는 금액을 높였었기 때문에 이런 금액으로 인해서 디커플링 상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이런 디커플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금 상품 자체에 대한 퍼센티지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견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을 적대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홍콩 같은 경우는 신흥국 정시 정도로 분류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외고, 그리고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뭐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도 이번에 기준금리 0.5% 인상해서 4.5%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미국 금리 대비해서는 거의 2배 넘는 수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금을 이탈하기 방지를 위해서 한마디로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저축은행 같은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축은행들도 제1금융권의 적대적인 금리를 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금리를 취하죠. 이런 적대적인 정책을 위한 금리를 일부러 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필리핀도 역시나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미국이나 다른 핵심 국가들과는 달리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나서 제로금리까지는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회복이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고금리 상태로 회복이 빠르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금 이탈 방지를 최대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홍콩도 역시 따라서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홍콩은 신흥국으로 분류하기가 애매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뭐 물가 상승률이 6.4%나 되는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고금리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흥국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홍콩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를 딱 보시면은 기존의 0.25%에서 0.5%로 인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 금리가 이번에 0.25%가 됐기 때문에 미국 금리보다 딱 0.25%, 딱 한 단계 높은 거죠. 한 단계 높은 퍼센티지로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JP모건부터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이 전부 다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도 상하이나 이런 국가들, 이런 지역들 다음으로 지금 기존의 금융국가들의 핵심 거주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기업들의 거주지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자금을 빼기가 제일 좋은 곳이 홍콩 증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디커플링 상태일 때도 매도 치시려면은 홍콩 증시를 매도 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지금 이번에 미국 증시랑의 디커플링을 계속해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역시나 이번에도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5%까지 올렸고요. 그래서 적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미국 자산들이 미국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센티지를 보실 때 앞으로도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홍콩에서도 특히나 계속해서 적대적인 미국 인상 대비 지속적인 따라서 인상하는 흐름. 한마디로 앞으로 미국은 이제 뭐 12월 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도에도 3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맞춰서 홍콩도 역시나 따라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콩 역시 미국의 자금 유치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 금리 인상에 이어서 중국에 대한 상황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중국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요? 사실 중국은 뭐 부채 비중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채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기업들이 부채에 대한 상환 의무, 그리고 부채에 대한 비중 악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중국 경제 상황은 오히려 지금 지금 금리 자체를 인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그나마 홍콩은 따라서 올렸어요. 홍콩은 따라서 올렸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이거를 따라서 계속해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금리 인상 방향과는 절대 반대의 방향으로 G2 국가가 움직이게 됐다라는 거,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기존에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때문에 오히려 중국 경제에서 부채에 대한 악화, 부채에 대한 이자 악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이 딱 맞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동시에 미중 관세 부과가 들어갔죠. 추석 기간 동안에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는 2천억 달러,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는 600억 달러 어치의 관세 부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관세 부과까지 들어간 만큼 지금 본국에서는 각각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금융권들도 역시나
중국으로 다시 자금을 송환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세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경제 단절이 오히려 더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연동 상황 그리고 기존의 통화적인 교류로 인한 연동,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퍼센티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홍콩장에 많이 들어와 있던 미국 증시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중국 증시와의 연동률을 높여야만 앞으로 지금 중국 증시가 조금 더 리스크를 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홍콩 증시와의 연동, 중국 본토와의 홍콩 증시와의 연동을 높이게 되면은 그나마 지금 미국 본토로 송환되는 자금들에 대한 비중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퍼센티지 비중을 본격적으로 빠르게 취해주지 않으면은 지금 중국 본토에 있는 금액들은 좀 더 미국 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동안에요. 미중 관세 3차 불과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관련한 여파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사실 이번에 2천억 달러 관세 부과 이후에 보복 관세가 600억 달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중국이 보복 관세를 낮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 패턴이 굉장히 좀 약화가 되지 않을까. 중국이 어떤 호조세의 대응을 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입 금액 자체가 워낙 작습니다. 지금 600억 달러면은 전체 수입 금액의 50%입니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이 부과했던 중국에 대한 2,500억 달러 관세에 해당하는 것과 동일한 퍼센티지로 보시면 됩니다. 2,000억 달러나 2,500억 달러나 600억 달러나 퍼센티지가 거의 같습니다. 지금 수입 기준에서. 한마디로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거죠. 이 금액 퍼센티지로 볼 때는 지금 중국이 보복관세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총 관세를 매긴 퍼센티지가 총 수입 금액 대비 85%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5%만 남아있고요. 15%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매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번에 관세 정책을 추가적으로 내세운 걸 보시면은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빠르게 관세에 대해서 올리는 퍼센티지를 보였는데 오히려 주변국들, 지금 최소외국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퍼센티지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부터 기존의 관세 부과 퍼센티지를 인하해서 지금 거의 7%대 수준으로 낮추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런 모습을 보실 때는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장벽을 낮추겠다라는 액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 내부의 어떤 상품 물가지수 그리고 다른 미국 외의 상품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적대적으로 미국 상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액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은 디커플링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또 중국 경제가 또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기타 국가들은 좀 어떤 상황인지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금융시장만 놓고 보면은 이제 아르헨티나, 터키, 러시아, 인도 등 다른 신흥국들처럼 미국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원래는 정석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자금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메리트를 줘야 되죠. 메리트를 줘야만 이 자금의 이탈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금리 인상을 적대적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자국의 기업들이 부채 부담을 못 견디고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죠. 과거에 파운드 사태 때 주리 소로스가 매도 칠 때 그때 시점에서 이어낸 때문에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일부러 빠른 금리를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기업들이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신흥국들도 증시가 디커플링으로 빠지는 상황, 한마디로 본인들의 증시 주가 자체는 하락하는 상황에서 동시에 부채 비중까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중까지 높아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기업들은 이 상황을 감당을 못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부 굉장히 좀 탄탄한 재무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포진된 그런 국가라면은 잘 버틸 수 있고 오히려 부채 비중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추후에 미국에 대응하는 금리를 통해서 빠르게 다시 예금 상품에 대한 예금 유치를 많이 이뤄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양적 완화에서 겨우 이제 지원을 받고 나서 터닝해서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빠르게 금리 인상을 들어간다면은 당연히 해당 국가들의 기업들 부채 비중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흥국들에서 부채 비중 때문에 IMF에서도
지금 문제를 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 비중을 감당을 못하고 마이너스로 꺾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디커플링이 오히려 가속세를 타고서 더 하락세로 빠르게 치고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이번에 디커플링 상황을 보시면은 금리 인상 이후에 우리 S&P가 살짝 일시적으로 하락을 해주고 나머지 신흥국들에서는 살짝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줬지만 장기적으로 흘러가면은 기업들 자체 부채 비중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정책들, 금리 인상을 적대적으로 진행하는 정책들은 추후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경제 상황이 정말 잘 받쳐주지 않는 국가가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실패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양날의 검이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 각 국가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골드만삭스가 영국 소매 금융시장에 도전을 했다고 하죠? 네, 일단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지금 영국에서 금리 인상을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더 빠르게 치고 금리를 올렸죠.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사실 영국 금융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영국과의 연동을 통해서 영국 금융시장을 지금 미국 금융시장과 합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공격적인 패턴의 1인자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 빈틈이 생기면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게 골드만삭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좀 윤리적인 부분과는 좀 거리가 먼 게 골드만삭스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인터넷 은행 마커스라는 브랜드를 골드만삭스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27일자 이날부터 영국에서 영업에 들어갑니다. 사실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영국에 이미 유치를 들어가 놓고 있었어요. 골드만삭스도 사실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먼저 영국에 이미 들어가 있었죠. 이런 상태에서 2016년부터 영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앞으로 EU와 지금 영국 간의 브렉시트가 일어나고 나서 유럽 자금들도 영국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가 다시 유럽 본국으로 송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국에 투자하고 있던 자산들도 지금 영국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어느 은행으로가 이탈을 해야 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영국에 잔류하는 자금들도 있겠지만 이탈하는 자금들을 받아줄 어느 은행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빈틈을 정확하게 딱 노리고서 골드만삭스가 치고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1%대 초반, 중후반 정도로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길 치고 들어가서 골드만삭스가 지금 현재 미국 금리를 이용해서 영업을 할 경우 빠르게 미국 은행들 쪽으로 이 자금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자금들이 온라인 금융 기준으로 오픈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으로 계좌를 오픈하던 때와는 달리 더 빠르게 영국 자금들이 지금 미국 은행들 쪽으로 이동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신다면은 일단 대형 은행들 중심으로 영국 자산을 빨아들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빨아들이고 나면은 각 영국 은행들의 시총 자체도 굉장히 낮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자산운용 규모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후 미국 은행들이 이 영국 은행들을 인수합병하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가서는 영국 은행들을 소규모 은행들부터 하나둘씩 미국 은행들이 인수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영국 은행들이 대형 은행들은 그나마 좀 HSBC 같은 경우에는 버티겠지만 홍콩과도 연동이 되어 있고 잘 버티겠지만 그나마 지금 작은 은행들부터는 빠르게 미국 은행들로 합병이 되고 그리고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미국과 연합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HSB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홍콩과의 라인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홍콩도 적대적으로 미국한테 적대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빠르게 2.5%까지 올렸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HSBC를 통해서 홍콩장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자금들이 영국에 잔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영국 자금은 결국에는 미국과 홍콩 양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SBC 은행의 금액들은 전부 다 지금 미국장으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약 0.25% 높은 홍콩장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양대 국가로 빠져나감으로써 앞으로는 G2 국가들이 영국의 기존 자산까지도 다 빨아들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상당히 계획적으로 진입을 시도를 한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가 영국 시장에 대출을 해준 금액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영국은 금융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영국 은행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약 200억 달러
자금을 유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30억 달러 정도를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가 있겠는데, 마커스가 영국 시장에 공략을 들어가고 나면은 지금 예금금리 상품 자체는 기존에 지금 영국에서는 약 1.5%의 예금금리가 적용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기존에 지금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금금리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퍼센티지가 적용되는 만큼 당연히 마커스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브렉시트 건이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죠. 사실 브렉시트 건이 10월 말까지 결론이 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반면에 지금 이번에 메르켈 총리 그리고 EU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11월 중순까지도 협상이 안 날 수도 있겠다라는 언급까지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당연히 영국에 잔류하고 있는 자금 그리고 EU에서 잔류하고 있던 영국 시민들, 이분들 전부 다 지금 자금들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사실 그나마 뭐 독일의 도이치뱅크나 이런 쪽 은행들로 쏠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사실 이 은행들 순위가 전 세계 순위에서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지금 영국의 뭐 HSBC나 다른 은행들을 대체할 만한 은행들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 만큼 당연히 영국 자금들이 미국 자금 그리고 홍콩 자금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나마 그리고 영국에서도 믿을 수가 있는 HSBC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금리들이 사실 HSBC를 통해서 홍콩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이나마 더 높은 금리 퍼센티지가 적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HSBC 안에서도 철저하게 본인들의 상품 유치를 홍콩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상품들로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국 자산들은 HSBC 내부에서라도 영국에서 홍콩으로 넘어가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코인 이슈 앤 가이드에서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어제장 중국 증시는 오후 들어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시장 불안감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이슈를 통해서 중국 시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홍콩 거래소가 세계 IPO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동안 최고의 자리를 놓지 않고 있던 뉴욕 거래소를 가볍게 제치면서 1위에 올랐는데요. 홍콩 거래소를 IPO 시장 선두 자리에 올린 요인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중국 경제가 미국의 금리 인상 단행에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중국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분석에 앞서서 먼저 전일장 마감 지수에 대해서 살펴주세요. 자, 일단은 전일장 중국의 3대 지수는 모든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이제 2800선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뉴스, 그러니까 MSCI 신흥지상, 편입에 대한 비중 확대, 요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상해 같은 경우에는 0.54%, 그리고 선전 같은 경우에는 한 1%대, 그리고 창업판 같은 경우에도 1.4%대 이제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이제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2700선 언더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고, 단기간에 2700선이랑 2800선 박스권으로 놓고 대응을 하는 게 지수 플레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구체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그 홍콩 거래소가 뉴욕을 제치고 그러니까 IPO 신규 기업 상장을 하는 기업 공개를 하는 데에 이제 올해 가장 많은 자금 조달을 하면서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뉴스가 좀 나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4위 그리고 상해가 4위, 그러니까 나스닥이 3위, 상해가 4위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유효한 거는 차등 의결권, 요게 이제 상장 개혁을 주요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올해 1위를 차지한 모습은 좀 좋은 성공을 거둔 것 같은데요. 올해 홍콩 증시 IPO의 금액은 어느 정도로 되나요? 일단은 금액이 상당히 좀 큰데요. 홍콩 거래소가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를 제치고 이제 1위를 했는데, 이게 이제 9월까지 홍콩 증시에 입상한 기업이 이제 지금 84개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확보한 자금이 무려 286억 달러에 이제 이르는데요. 이건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 89억 3천만 달러보다 한 200% 이상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은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 상장 기업 수가 48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콩의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251억 달러로 홍콩에 이제 뒤처지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뉴욕을 제치고 이제 홍콩이 1위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이 한 180억 달러로 3위, 상해 거래소가 한 100억 달러 정도로 4위에 오르면서 일단은 홍콩 거래소의 IPO 부분이 상당히 세간의 관심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20%나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홍콩 거래소는 다변화 측면에서도 성공을 거뒀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 업종에 좀 몰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뭐 좀 그 업종에 대한 비중이 좀 다양하다라는 평가인데요. 일단 통신 부분이 한 47% 정도로 일단은 뭐 가장 높긴 한데, 그 외에 이제 소매랑 금융 같은 경우가 소매가 한 19% 그리고 금융이 13%, 그다음에 부동산이 7% 그리고 하이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 사실 그 임지를 가지고 있는 게 뭐 여행하기도 좋고 식도락의 도시긴 하지만, 결국에는 홍콩은 사실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아시아에서 상당한 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금융 허브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상장하는 부분들이 금융 쪽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1%로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부분 쪽에서 이제 차이나타워랑 그다음에 스마트폰 제조업, 뭐 샤오미도 홍콩, 아마 이제 그 글로벌 차이나 슈퍼스타에서도 이 이슈를 이제 다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음식 배달 업체 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 IPO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기업 상장의 다양화를 좀 이끌어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이와 같은 성공은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차등 의결권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 반응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공을 거두는 데에는 차등 의결권이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차등 의결권은 어떤 것인가요? 네, 차등 의결권은 그러니까 주식 한 개마다 한 개의 의결권을 주는 게 아니라 특정 주식에 이제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이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는 주식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M&A나 인수합병에 대한 우려가 있는 이런 대주주의 지배권을 상당히 이제 좀 그 강화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제도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그 1994년도에 뉴욕 증권거래소가 이제 도입을 했고,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알리바바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을 끌어들이면서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시키다 보니까 홍콩 거래소에서도 이에 이제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IPO에 이제 유치를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차등 의결권 제도가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 특히나 이제 벤처나 또는 대주주, 그러니까 주식 지분이 많은 그런 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또 이제 그
대주주의 지분이 좀 낮은 그런 기업들에게도 더욱더 이제 매력적인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홍콩에서 이거를 도입하고 나서 상당히 많이 효과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문제이긴 하지만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5%, 6%로 이제 뭐 내려가려는 그런 이제 와중에 지금 그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부담이 된다라는 뉴스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국에는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를 글로벌 코너에서도 잠깐 다뤘었는데요. 자, 왜 그리고 어느 정도나 부담감이 작용하게 될까요? 일단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오히려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면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금리차나 아니면은 자본 유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 뭐 발생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중국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러한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국의 외환 시장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네, 일단은 뭐 외환 시장에는 당연히 이제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어제 이제 그 중국 증시가 뭐 차익시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과 맞물려서 가장 큰 이슈로 좀 부각됐던 게 이제 환율 이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일반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 그리고 신흥국 화폐 약세로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들로밖에 볼 수가 없겠고, 위안화 위안화가 이제 추가적으로 약세를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국 당국이 이제 마지노선으로 보는 7위안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 환차손을 우려를 해서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좀 짓누를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을 대비하는 또는 이제 대응하는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이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미국의 압박이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구간이 명간이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어려울수록 이제 대형 종목들을 잡고 가는 게 이제 가장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편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면은 보산철강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무한철강과 인사병으로 이제 그 조강 생산량이 글로벌 2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견조한 수요가 어쨌든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가장 큰 이슈는 환경 쪽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적인 이슈 중에서 하나가 이제 크게 본다라고 하면 그 환경 규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뭐 중국 폐지 가격 폐지 수입 제한으로 이제 뭐 글로벌 펄프나 아니면은 국내 뭐 폐지 가격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변동을 미치는 것처럼 일단은 환경 규제에 따라서 이제 철강 상승으로 이익 모멘텀이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가는 7.900 위안, 그리고 목표가는 10.000 위안, 손절가는 7.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요, 1분 기준으로 0.28% 상승하면서 746만 8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골고루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유가 있겠죠. 관련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리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시가총액 순위 2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리플의 상승 견인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기업인 비트메인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했습니다. 비트메인은 왜 홍콩 시장을 선택했고 상장 요건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네, 다시 윤진 멘토님과 함께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인 이슈 첫 번째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리플이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급등세를 좀 보여왔었는데, 사실상 26일자 기준으로 해서 이더리움 시총까지도 넘기면서 한번 반짝 2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라는 좀 이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급상승을 이룬 것 같은데요. 이후에 시총 2위가 되었다고요? 네, 일단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리플 송금 시스템 엑스커런트 출시 이후에 그리고 추후에 리플 넷에 합류하고 있는 대형 기업들, 대형 금융기업들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앞으로 대형 금융기업들이 빠르게 리플 넷에 대한 기지가 높아졌다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왔었죠. 저번 주 금요일에도 관련된 이슈 제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슈 때문에 급등세를 보여왔는데 좀 차트 보시면은 300선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지금 일시적으로 거의 900선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21일장 기준으로는 900선까지 올라갔던 만큼 시총 기준으로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약 거의 100%가량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이 연초 이후에 몇 개월 동안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었는데 지금 한 주 동안의 급상승을 타고 올라가면서 최근에 거의 한 3, 4개월 동안 떨어졌던 수치만큼을 전부 다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리플이 서비스 출시 소식 그리고 코인베이스 상장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선반영돼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일단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융권들이 대표적으로 밀고 있는 핵심 거래소이기 때문에 사실 뭐 거래소 순위 안에는 드는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도권에 제일 가까운 금융기업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로서 그런 만큼 여기에 상장되고 나서 제도권 출신은 이제 헤지펀드들 이쪽 거래소들이 공격적인 거래 비중, 뭐 알파의 거래 비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거래 비중들을 이쪽에다 쏟을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올 들어 리플의 하락세가 다른 암호화폐들과 비교해서도 두드러지면서 굉장히 빠른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지금 기존에 약 4,120원 이 선에서 거의 289원까지 한마디로 거의 20분의 1 토막 가까운 가격까지 떨어졌었는데 시총 기준으로도 기존에 98조 2,500원에서 22조 8,900원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러들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줄어들면서도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이더리움 등의 핵심 코인들까지도 다 전부 다 시총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시총 순위에서 3위에서 추가적으로 순위가 오르거나 내리진 않았었고요. 계속해서 3위의 순위권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위권까지 만들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코인이었는데 지속적으로 리플 넷에 대한 참여, 리플 넷에 대한 참여 기준의 파트너사들을 늘려갔은 만큼 지금 이더리움만의 네트워크,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순수 코인의 네트워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리플은 철저하게 금융권 기준 네트워크를 빠르게 쌓아갔습니다. 기존의 카드사들 그리고 기존의 소형 은행들부터 인수를 시작을 해서 인수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협력관계죠. 협력관계의 스타트를 끊어놔서 그리고 이번에 최근 들어서 지금 전 세계 시총순위 거의 10위권 안에 들 수 있는 은행들까지도 합류를 들어가면서 사실상 앞으로 리플 넷에 대한 유포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총 상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비트 내에서도요, 오늘장 현재 거래량 순위 1위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는데요. 리플이 시총 2위가 된 배경도 함께 살펴보고 또 구체적으로 리플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리플 자체 안에서는 엑스래피드 자체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때 배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엑스래피드 자체는 이제 법정화폐를 리플로 전환해서 그리고 해외로 송금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단 송금된 리플이 현지 통화로 환전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빠르게 엑스래피드를 통해서 기존의 법정화폐들이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보안 기준 시스템을 통해서 이동하는 만큼 조근이나 송금 시스템에 있어서 안정성을 갖출 수가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암호화폐가 아니라 블록체인의 장점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자체가 그냥 블록체인으로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한다 혹은 매집량이 증가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기본적으로 리플을 통해서 거래되는 총 금액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들 때문에 시가총액이 증가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1조라는 금액이 실시간으로 송금이 되고 법정화폐로서 달러에서 유로로 옮겨지고 유로에서 달러로 옮겨지는 과정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볼 때 중간에 잠깐이나마 머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에스크로 서비스에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서 머물 수 있는 금액이 있다라고 볼 때 그 금액이 1조 혹은 뭐 5천억 어떤 금액이 됐든 간에 이 금액들은 일시적으로나마 리플에서 머무는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엑스레피드의 활용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머무는 금액 단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증가하는 금액들이 들어있는 만큼 당연히 리플 입장에서는 기존의 시총을 높일 수가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자금 자체가 일단 리플 자체를 보유함으로써 들어가기 때문에 시총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을 보시면은 기존에 계속해서 시세 변동이 되던 리플과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별도의 화폐로서 탈중앙화가 필요합니다. 탈중앙화 이후에도 거의 고정환율의 느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리플넷을 통해서도 앞으로 고정환율의 상품들이 출시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고정환율로 출시가 돼서 중앙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준다고 할 때 이때 기준으로는 빠르게 리플이 용도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 이후에서도 그리고 일반 은행들 차원에서도 결국에는 이 중간 매개체를 언젠가 본인들의 플랫폼을 만들던 혹은 지금 리플넷을 활용을 하던 결국에는 중간 매개체의 암호화폐 혹은 블록체인 회사를 통해서 송금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매개체 중에서도 가장 지금 사업을 빠르게 펼치고 있는 게 리플 엑스커런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120개 대형 은행들 중심으로 시범 운행에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은행 간 국제 송금 과정을 빠르게 지금 추진을 들어가고 있는 만큼 최근에 이제 PNC 뱅크 미국 내에서도 시총 지금 6위권에 위치해 있는 은행이죠. PNC 뱅크가 들어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총 송금 금액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PNC 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들 중에서 적어도 10% 혹은 정말 작게 보더라도 1% 금액이라도 리플에 들어와서 송금 서비스로 계속해서 이동을 해준다면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엑스커런트 자체가 기존의 은행들끼리의 어떤 법정 화폐로서의 이동, 한마디로 이제 금융권으로서 인지를 하고 얼마가 어디로 송금이 됐다, 얼마가 어디로 송금됐다라는 굉장히 합법적인 시스템 안에서의 송금 외에도 이제 블랙머니들이 송금하기에 굉장히 이로운 플랫폼으로도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엑스커런트를 일단 기존의 오픈된 서비스 이외에 시크릿 서비스로까지도 빼서 운영을 한다면은 프라이빗 뱅킹에 위치된 금액들도 결국에는 본인들 본국에서 각국에서 예를 들어 스위스뱅크 쪽으로 송금을 들어간다. 스위스뱅크 쪽으로 빠르게 자금을 이탈시키기 위해서 송금을 들어간다 했을 때 이 엑스레이피드의 시크릿 서비스를 통해서 빠르게 송금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이란이나 터키에서도 기존 본인들의 자산들을 법정 통화를 빠르게 암호화폐로 바꿔서 그 다음에 달러 혹은 핵심 기축 통화로 바꿔서 송금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중간 매개체로서 결국에는 어떤 블록체인 서비스가 진행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비트코인 자체가 어떤 엑스커런트 같은 핵심 송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시세 차익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볼 수밖에 없었고요. 이 시세 차익으로 인해서 손실 퍼센트가 커지는 만큼 일부 이용자들은 굉장히 기피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를 중간에서 수수료에 대한 인하 그리고 추가적인 시세 변동을 잡아준다면은 추가적으로 기존의 블랙머니들,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고객들까지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현재 비트메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암호화폐 채굴 기업인 비트메인인데 이 비트메인이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관련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상장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네, 멘토님? 네. 네, 상장 신청을 했다고요?
네, 비트메인이 지금 홍콩 거래소 쪽에 상장 신청 들어갔는데 사실상 지금 상장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상황이고요. 중국 베이징 기반에서 암호화폐 채굴 기업 비트메인입니다. 기존에 이제 우지한 대표가 굉장히 유명한 거래소의 대표로서 위치를 해 있었죠.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지한 대표가 지금 기존의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기타 지금 비트코인 산업에서도 핵심적인 메리트를 갖고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지금 홍콩 증권거래소 쪽에 상장 신청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26일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주식선물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보 공개를 들어갔습니다. 지금 중국 국제금융사 CICC 측에서 상장 주관사로 이름을 올렸고요. 다만 구체적인 상장 인정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기존의 비트메인의 성장 스토리, 한마디로 비트메인이 기존에 계속해서 채굴장으로서 빠르게 커왔었죠. 채굴장으로서 빠르게 커왔고 인지도를 성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금액들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캐시 등의 기타 코인들에 대한 런칭을 들어갔었고 이 모든 인프라들을 갖고 있는 만큼 비트메인이 빠르게 성장을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부분을 재무적으로 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15년에는 1,533억 원 정도이던 매출이 현재 지금 2017년 기준까지는 2조 8천억 원까지로 증가를 했다는 부분. 한마디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연평균 성장률이 한 300%가 넘습니다. 한 328% 정도 되고요. 이 정도의 퍼센티지 성장률 때문에 지금 지난해 에비타 퍼센티지가 지금 11억 달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금액으로는 1조 2,800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재무적인 후조세를 볼 때는 빠르게 지금 홍콩 거래소 쪽에 들어가면은 홍콩장 전체를 그나마 지금 상승세로 패턴을 바꿔줄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홍콩장 내부에서 지금 전체 지수 인덱스를 올릴 만한 퍼센티지는 절대 되지 못하고요. 금액 자체가 시총 자체가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올라가고 나서 분명히 상승 패턴, 추가적으로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업종 패턴을 빠르게 상승장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홍콩증권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 파트로서 처음으로 제대로 올라가는 만큼 나머지 신규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파트에 대한 업종으로서 핵심적인 앞으로의 퍼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콩 증권거래소의 인기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요. 상장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 요건 같은 경우에는 비트메인이 지난해 지금 8월에 5천만 달러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기준으로 빠르게 후조세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금 ASIC 칩 기준으로 지금 비트메인 블록체인 생태계의 개척자인 점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해서 PR 신청을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상장 신청 자체가 굉장히 좀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딱 금액 기준의 평가가 들어가기보다는 금액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금액적인 평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장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 이 두 가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기준에 매김을 들어간 만큼 신청 이후에도 걸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걸러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지금 홍콩 증시가 하락세를 빠르게 탔던 만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도입을 가능성이 한 70% 이상 정도는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10월로 다가서면서 일교차가 많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